우리 군이 대대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장병 인권 보장과 군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안은 무엇일까요?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급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억울한 장병 없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무엇이 바뀌고 새롭게 도입될까요?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군 사법 개혁 추진 현황과 추동력 확보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군 사법개혁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나오셨습니다. 류관석 법무법인 공유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효상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 사법제도는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기틀이 마련된 이후에 그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무려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군 사법 절차와 군사 재판은 누가 언제 받는 것이고 또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는 전선을 따라서 이제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가 이동한 그곳에서 사건 사고가 있게 마련인데 네.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 민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니까 네. 주둔지의 법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군사 법원이죠. 군사 법원도 3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심은 보통 군사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단급에 30개의 보통 군사 법원이 있고 예. 2심으로는 국방부에 1개의 고등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고 네. 또 3심은 민간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재판도 3심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법원이 민간법원과 다른 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인 군판사가 군대 안에서 또는 군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한다. 이거 말고는 일반 재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증거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이 군사 재판이라는 이 사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사법원법에는 좀 특별한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휘관이 재판관을 매 사건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군인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재판이 끝나면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네. 확인 조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휘관이 그 판결을 보고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법원법의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지휘관이 아주 상당히 지휘관 중심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것이 민간법원과 큰 차이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차이를 아주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하지만 또 비판이 많았던 군 사법제도 네. 개혁 또는 군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였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어떤 뭐 비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군에서는 군사법 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또 활동도 있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판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가인 군판사가 이제 1인이고 네. 이제 일반 장교인 심판관이 2명이었다가 1990년대 이제
이르러서 군판사가 2인이 참여를 하게 되고 예. 심판관이 1명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급에서만 운영하던 이제 군사법원도 이제 군담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군사법 제도를 좀 많이 개혁하고자 이런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은 네.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군사법 제도가 신뢰성을 이제 받고 있지 못하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이 군사법원 재판부 구성의 그 특수성에 있다고 이제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민간법원은 단독심 또 합의심 뭐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법원은 일괄적으로 전부 3명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면에서는 좀 충실하고 또 신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군판사, 법률가인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라는 일반 현역 장교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독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지속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군판사도 물론 심판관과 마찬가지로 군인입니다. 네. 군인이고 심판관 역시 관할관 지휘관이라고 하는데요. 관할관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인은 또 계급과 명령에 이렇게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휘관 등에 의해서 재판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받거나 또 독립성이 떨어진다. 네. 또 일반 군인도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군부대가 위치한 곳이 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이 보안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 재판을 받는 민간인이라든지 네. 또 이 재판 관련자들 뭐 변호인이라든지 또 이 가족들이 이 뭐 군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또 출입하는 절차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확인 조치권에 의해서 일반 법원은 판결 선고 후 일주일 후에 바로 이렇게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항소 기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반 이제 군사법원은 확인 조치권을 받은 날로부터 또 항소 기한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의 어려움, 일반 사건하고 좀 다른 점 때문에 네. 역시 군사법원에는 역시 좀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군조직의 특성 때문에 군사법원이 갖는 어떤 뭐 독특한 그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법제도 개혁이 국정과제 중에 일부분이고요. 국방개혁 2.0의 또 핵심 개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적,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중점 사항으로 바꿔나갈 예정이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군사법원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국방개혁 2.0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군사법 제도 개혁의 목표는 군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예. 감안을 하면서도 사법 본질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서 장병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휘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권한, 네. 확인 조치권, 재판관 지정권, 감경권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법원과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병들도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 등에 따라 가지고 공평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심판관이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지휘관이 확인 조치도 하고 하는 또 감경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국방개혁 2.0 중에 하나인 군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군사법제도의 본질을 지금 건드린다. 사실은 장병의 인권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함 교수님, 네. 결국 30년 만에 대대적인 군사법제도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의의 그리고 기대 효과를 좀 살펴주세요. 네, 30년 만에 이제 그 군사법제도가 개혁되게 되는데요.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개혁은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개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군사법제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런 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적정하냐라고 네. 하는 이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군사법제도가 이제 87년 체제에서부터 이제 그 기틀이 마련되어 왔는데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권, 공정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심력이 작용했다면 네. 아까 이제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잘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구심력이 같이 작용했고 그 둘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2005년도에도 군사법제도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예. 당시 그 17대 그 국회가 이제 그 회기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그런 네.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그 윤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사법제도가 이제 개선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인권이라든지 공정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노력과 주장들이 이제 조금 더 힘을 받았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군 내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어릴 때는 잘 맞다가 아이들이 금방 자라면 이제 옷이 고쳐서 입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옷을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좀 비슷한데요. 이제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네. 현재 군사법제도가 이제 아이도 많이 컸고 네. 이제 낡고 작은 옷은 이제 좀 벗고 네. 새롭고 맞는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런 국민적 요구에 이제 조응하고 부응한 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대 효과를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재판을 받는 장병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 1심 군사법원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군장병과 관련해서는 아마 재판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나 우리 1심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조금 더 유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군에 대한 이런 개혁을 통해서 군에 대한 신뢰도가 네.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장병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법의 독립성 또 공정성 필요한데 근데 여전히 군 조직의 특수성은 또 잘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2년간 군 내외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된 군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이거를 위한 개혁안은 무엇일까요? 네, 국장님.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먼저 군사법원 개혁 추진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이제 평시 군 항소심, 아까 말씀드린 2심인데요. 예. 이걸 서울 고등법원으로 민간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해서 민간 판사로부터 네. 재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1심과 2심은 이제 사실심이라고 네. 합니다. 증거를 보고 저희 유무를 가리는 사실심이 1심과 2심인데요. 1심은 우리 군사법원에서 한번 받아보고 네. 2심은 민간법원에서 한번 받아보자. 네. 이것이 근본 군사법원 개혁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 30개를 모두 국방부에 통합해서 전국에 국방부 직속에 네. 5개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 접근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군사법원을 아주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병들의 또 편의를 위해서 지역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판사들이 일정 부분 순회 재판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휘관의 확인 조치권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 심판관, 관할관 제도도 폐지를 하고 예. 특징적인 거는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서 군판사 신분 보장을 위해서 정년제를 실시하고요. 네.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판사 보직 순환 보직을 금지하고 장병 참여 재판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지금 교수님하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개혁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좀 잘 추진돼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다 등 이런 표현을 이제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법원의 폐쇄성인데 네네. 이렇게 개혁을 하면 그게 개선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군사법원이 민간법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 심판관 제도와 이 관할관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는 지휘관이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아마 결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척 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먼저 관할관 제도라는 것은 이 군사법원에 이렇게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군사법원과 이제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관할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보통 군사법원은 그 보통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 관할관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관할관의 가장 큰 권한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군사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확인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확인 조치권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통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좀 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이제 형법 51조에 보면은 이 양형 조건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범행의 동기라든지 범행의 결과라든지 범행의 수법 이런 통상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양형을 고려하는 건데 근데 그 양형이 좀 과다하고 느껴질 때는 이 피고인이 작전, 교육, 훈련 등 이렇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면은 그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감면권까지 있었는데 네. 이 감경권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 개선된 제도 중에 하나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판관 제도인데요. 네. 이는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군 실정을 잘 모르는 군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이 군의 실정을 좀 알리고 군의 전문성을 좀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는 해서 약간 숙리적인 측면도 네. 있지만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이 군사법원의 그 재판 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헌법 위반의 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이 독립되지 아니한 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로 하여금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차제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큰 개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인 조치권이라든지 심판관 제도가 이렇게 폐지된다면은 지휘관으로부터 이 재판이 좀 독립적으로 또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이 돼서 국민으로부터 다소 좀 신뢰받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관 제도랑 그 관할관 네네. 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법의 독립성이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군사법원장을 이제 민간 법조인 출신 중에 이렇게 임명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군인으로만 구성되었던 어떤 군사법원의 분위기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밝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 변호사님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사법 제도 개혁안은 이전에 87년 이래로 30년 동안 또 지속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법 회의 시절까지. 네. 그래서 아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이 군사 재판 절차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결단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사법원장을 예.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그 근현대사에서 다소 음울한 그런 그 군사 재판의 역사들이 좀 있죠. 예.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사법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민간 법조인이 좀 더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요. 군사법원은 사실상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좁히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전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군사 재판, 군사 법정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좀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군사법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네. 그런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도 현재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은 엄마 아빠 직장 체험의 날 네. 가지고 있고 또 예술인 초청해서 콘서트도 사실 법정에서 열었습니다. 네. 일반인과 장병들이 군사법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법정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신청만 하시면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군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국민과의 심적 거리감은 물론 또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파병이나 참전이 많은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사법원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우리에 있는 그 1심 보통 군사법원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런 부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향은 맞고 속도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의 어떤 특정 국가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그런 국가들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처럼 이제 우리나라 군사법원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헝가리처럼 이제 민간법원, 군사법원 혼합해서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프랑스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이렇게 이제 민간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폐쇄적이고 뭐 좀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서 얼마든지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네. 뭐 이런 좀 논리로 민간 법원을 이제 그러니까 군사 법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나름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한 어떤 특별한 안보 상황이라든지 남북 대치 상황, 그다음에 이제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하고 지휘관의 어떤 지휘권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인 동의나 공감대가 필요할 만큼의 어떤 헌법적인 개정사항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이제 몇 건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군사법원 설치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2003년 11월 27일 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사법 제도에 있어서도 인권 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네. 그러니까 군사법 제도는 인정하지만 네. 인권이라든지 사법정의 실천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18년 3월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에도 보면 110조에 보면 군사법원은 이제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시나 파병 했을 때만 이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물론 그 발의안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도 방향은 맞고 네. 그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군기강 유지, 그다음에 군 지휘권 확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상황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좀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개선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군 검찰 그리고 군 사법 경찰관 관련한 개혁안입니다. 네, 국장님. 네. 예, 이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군 검찰 수사 과정을 조금 개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휘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예. 우리 군사법 절차의 특징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뭐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또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휘관에게 이제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군 검찰은 4단급 이상 부대에 92개의 보통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부를 각 군 본부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방부에 검찰단이 하나가 있고요. 6회 공군에 각각 검찰단 해서 총 4개의 검찰단으로 단일화 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이제 지금 지휘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 비판의 이제 여지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승인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검사 이재기권도 도입을 하는데요. 군검사가 자신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부에서 불기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뭐 그런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쨌든 또 지휘권을 존중을 하는 측면에서 따르더라도 군검사 자신의 의견은 무엇다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밝히고 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군검찰 말고도 주요 수사기관으로 군사법경찰인 헌병이 있습니다. 네. 이제 차제의 헌병이라는 명칭은 군사경찰로 바꿀 예정입니다만 네. 군검찰과 군사법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이제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지금 논란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검찰과 군사법경찰 사이의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로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요. 예. 헌병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수사 헌병, 작전 헌병이 있습니다. 네. 두 그룹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사 헌병은 수사에만 매진을 하고 네. 작전 헌병은 다른 작전이나 기지 경호, 방어 뭐 이런 쪽인데요. 그런 쪽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 뭐 음주 측정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정경찰, 우리 일반 그 경찰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률을 제정을 해서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 그 고속터미널이나 기차역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과거에 헌병들이 이 군무이탈 체포조라 그래가지고 네. 그 대회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군무이탈 체포조라고 하는데요. 그 헌병인 병사 같은 경우는 병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병사들에게 체포조 활동, 이 사법경찰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네. 차제에 앞으로는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동안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 수사에 이제 이게 개입도 하고 또 영향권을 또 행사했던 이런 관행이 있는데 이제 그게 관행이 폐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그러면 그게 폐지가 된다면 잘못된 관행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네.
지금 현행 4단급 군단급 그리고 군사령부급 부대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 검찰부를 폐지하고 이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아주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예. 또 구속영장 청구 시 지휘관 승인을 뭐 없앤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인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의 그 은밀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만일 수사 내용 중에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게 만일 유출되고 하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흐지부지되고 네. 증거인멸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방산 관련 수사라든지 입찰 비리 또 뇌물 관련 또 군사 기밀 관련 수사 이런 수사들은 매우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 시에 뭐 이 지휘관이 뭐 오남용을 뭐 이렇게 행사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지휘관의 승인권을 이렇게 뭐 폐지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시적절한 뭐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군 검찰이 사실 이 방산 관련돼서 인지 활동으로 이렇게 처벌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군 검찰의 그 인지 수사 능력도 많이 예. 이렇게 제고가 돼야 되는데 군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일원화돼서 조직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갖춘다고 하면은 군 수사 능력도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향상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이제 1성급 부대에 이제 군 검찰부가 없어지게 되면 이 범죄 첩보 수집 능력도 좀 떨어지게 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 보완 작용도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군에는 좀 다소 좀 특이한 이 구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방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네. 이 민간인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있고 예. 군인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그래서 관할이 서로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간 검찰의 관할이 되는 거고 군인이나 군무원은 이제 군 검찰에 이제 관할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관할이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중첩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감시나 이 군 검찰이나 민간 검찰에 혹시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라든지 어떤 군 관련 조직은 전부 이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도 차제에 이렇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도 보완 필요하겠죠. 네네네. 네, 그런 것도 국장님 염두에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이제 헌병 제도도 이제 변화가 일게 되지 않습니까? 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전문 부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전 헌병 조직의 이제 전문화를 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헌병이 이제 행정 경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통질서 유지하고 검문 검색, 음주 단속, 경호 경비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행정 경찰 활동이라고 합니다. 수사와 별개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 행정 경찰 활동을 통해서도 장병들과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좀 불분명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그럼 행정 경찰 활동에 대한 그 법 제도를 마련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한다. 예, 네. 헌병 직무집행법 예.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헌병 직무집행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도 할 수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 제정안이 이제 제출돼 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사 헌병, 작전 헌병 분리한 뒤에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를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군사법원법의 지금 검찰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 일선 부대 수사 능력에 관한 우려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선 부대의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헌병 네. 사법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인력 보강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예산과 계획에 반영을 해놨는데 수사 전문 인력 130명 정도를 보충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수사 헌병, 작전 헌병의 전문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설명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력 보충까지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요.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을 위한 군 인권 분야 개선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서 영창을 폐지하고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군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영창제도가 폐지되면 그 의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사법 절차에는 없는 유가족 등 군내 어떤 사건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민간 변호사를 국비로 선임해주는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전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방어권 보장 뭐 이런 측면에서 네. 많이 중요시되다가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국방부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한결 더 나아가서 군에서 사명한 장병의 유족이라든지 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민간 변호사를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약 2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접근성도 예. 떨어지고 뭐 네. 은폐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사건 처리 과정이라든지 사건 처리 결과 등과 관련해서 이 군 당국이 축소했다, 은폐했다 이런 시비가 지금까지 항상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절차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예. 법률 지원도 하고 군내 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임된 국선 변호사는 유족을 위해서 사망 사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도 하고 예. 또 검시나 부검 과정 등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 설명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기타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상담과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사망 장병뿐만이 아니고 이 군대 내에서는 군 범죄 중에서 가혹행위라든지 또 가해자가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가 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범죄로 인해서 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의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경우에도 국비로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는 네.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한결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뭐 아직 많이 홍보가 좀 안 돼서 좀 어려운 측면은 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직 뭐 이 군내 이 사건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법률가들도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 많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예. 또 이 군내 절차에 또 익숙한 이런 법률가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같은 국방 포커스에서 이런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국선 변호사 선임 제도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사건 사망도 또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한데 영창제도 폐지입니다. 네. 아, 영창 그럼 벌써 네, 네. 군 관련 어떤 시트콤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네, 뭔가 맞습니다. 섬찟하고 좀 이렇게 공포 대상이기도 한데 이 영창이 이제 폐지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폐지가 됐을 때 또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이나 앞으로 이제 예비 장병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네. 제도 개선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영창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병징계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강등, 그다음에 이제 영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 제한, 그다음에 근신, 네. 이제 이러한 그 제도들이 있는데요. 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15일 이내에서 구금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감금하는 일종의 징계 처분 내리는 것인데요. 또 징계 받는 기간만큼 이제 복무를 더 하게 예. 되는 그런 징계 처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 자료를 좀 한번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6만 1,000명 정도의 네. 병사가 이제 영창이 집행이 되었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 47.9%, 반절 정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종 의무 위반 17.9%, 성실 의무 위반 11.6% 이런 순으로 이제 영창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창 제도가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네.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인권의 문제를 조금 이제 유발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유엔 그 자유권 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휘관이나 이런 그 부대장에 의해서 자의적이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영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내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네. 그 영내 창고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구금을 가두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 파병간 유시진 대위가 그 명령 불복종으로 그 식품 창고 같은데 거기 이제 감금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창제도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에서는 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 전후 맥락을 조금 보면 좀 지적될 부분이 있어요. 그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 절차 그런 것 과정 없이 그냥 지휘관에 의해서 구금되거든요. 네.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인권적 측면에서 예.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영창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 병사들의 인권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군기관 그럼 제대로 확립되겠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없이 네. 예, 그런 또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이런 영창제도라든지 이런 그 좀 인권 침해적인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군기 교육이라고 네.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맞습니다. 국장님, 이제 영창제도 제도 폐지가 지금 우려했던 것 중에 가장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군기강 해이 문제, 네. 요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 교수님께서 이제 통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징계 전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한 해에 한 5만 건 정도 나옵니다. 네. 병사 숫자가 한 40만 되는데 네. 5만 건이니까 8명 중에 1명. 그리고 2년 정도 복무한다 치면 뭐 4명 중에 1명이 예. 징계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뭐 그게 강등, 영창, 뭐 휴가 제한이든 뭐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영창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군 복무 중에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영창에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도 법무관리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그 영창 또는 징계가 어쨌든 좀 많은 편이 아닌가. 네. 예, 절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창 폐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다만 군기강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네.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군기 교육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과거에 이제 군기 교육이 육체적
훈련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인성, 군법 교육, 또 사회봉사 활동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을 좀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영창제도가 그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복무 기간이 연장돼서 영창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돼서 이 우리가 위하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징계 처분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 교육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 가산을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용어 자체가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네. 그거에 대한 또 장병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문화 조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제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군 임무 특성상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적인 향상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의 다양한 노력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변호사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적 향상은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뭐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군에 입대하는 자원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아주 대한민국 건전한 국민 중에서 아주 우수한 자원들만이 대부분 이렇게 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이제 자원들이 군에 와서는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도 제한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군 입대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고된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절제된 생활도 하고 또 한편에선 또 위험한 무기들도 이렇게 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이 마찰도 일어나기 쉽고 또 사소한 또 부주의에 의해서 또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불의의 피해를 입는 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군사법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소명의식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네. 열심히 이렇게 활동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많은 생각합니다. 애를 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제 네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네. 네, 저는 제가 사실 이 학점이 좀 굉장히 짠 편인데요. 이번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평가는 좀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일종의 군사제도, 국방제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예. 하는 좀 거창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그러한 좀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이제 국방부 스스로가 고등군사법원은 이제 민간으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평형을 이룬 시소가 한번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은 가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개혁의 그 박차가 조금 더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좀 기대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누구나 아마 1심 군사법원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하다. 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방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질적인 인권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좀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태도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개혁을 완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가 바뀌면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과거에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그 행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뀐 제도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네. 한번 좀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 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 딸이고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 이런 네. 말씀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 지휘관이나 그다음에 간부가 그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의 인격체로 네. 존중받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마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제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네. 교수님 말씀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새겨 들어주시고 아주 깊이 특별히 새겨 듣겠습니다. 네. 특히 그 모니터링 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마련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부흥에 잘 맞춰야 되고 장병의 이제 헌법적인 어떤 권리 또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군 사법 개혁안을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잘 돼야 되는데요. 만약 이게 내년 초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서 또다시 군사법개혁 이 법안이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폐기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입니다. 네. 이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법률 개정이 이제 돼야 시행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지난 2년 예. 동안에 군 안팎의 아주 그 의견 조율을 거쳐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번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가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국회 여당, 야당 또 관련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취지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교수님도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군사법개혁이 지금처럼 순항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해주세요. 예, 오래전부터 군사법 개혁을 위한 논의나 움직임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점도 사실입니다만 근본의 군사법 개혁안은 아주 과거와는 남다르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네. 주요 군 지휘관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법무관리관님 예, 아주 의식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그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아마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는 문제라든지 1심과 관련해서 30여 개에 달하는 보통 군사법원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5개의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이렇게 통합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지역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이렇게 임명한다든지 또 평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을 폐지한다든지 또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또 군 검찰을 각 군별 검찰단으로 조직 통합하는 개혁안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민심의 흐름을 잘 반영한 네. 아주 혁명적인 수준의 군사법 개혁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법 개혁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군사법 분야의 또 종사자들의 희생과 또 열정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수반한 투철한 소명 의식도 이렇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군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지상의 가치, 최고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지만은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또 인권 존중, 또 행복 추구권 이런 가치는 인류의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치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소홀돼서는 안 될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군사법 개혁안이 정말 차질 없이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그런 군사법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혁안을 혁명적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교수님도 꼭 필요한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 변호사님하고 비슷한데요. 군사법 제도의 끝에는 인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제가 이제 국방부 평가를 자주 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이제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네. 현재 국방부의 비전이 유안튼국입니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네. 이제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장병들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군인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군 모든 장병이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일체감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의 어떤 그런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국방개혁은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폼,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예. 좋겠고요. 두 번째는 리슨, 듣는 거죠. 경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경청이냐면 국민으로부터의 작은 목소리, 장병들로부터의 작은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그 들은 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주문은 비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소수 몇 명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장병에서부터 국방부 장관님까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알리고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리고 희망하는 그러한 군사법제도 개혁이 제대로 옳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분들의 말씀 요구가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격려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네, 우리 이 군의 가치가 반영된 군사법제도 개혁안, 군 기강을 확립하면서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군사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군 사법 개혁안이 마련됐고 대대적으로 개혁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시대적 부흥에 맞춰서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고요. 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튼튼한 안보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진행 중인 군 사법개혁안이 장병의 인권 보장과 안전 보장, 국내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